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초 합격으로 붙으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기쁘시겠지만 또 막상 붙고 나면 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세계 대학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있겠죠. 어느 대학에 붙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고 싶은 대학에 붙었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 또 최초 합격자 발표했는데 최초 합격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비번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비번호가 과연 합격 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2022학년도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과연 2022학년도에 발생이 되었었던 충원율이 올해는 과연 얼마큼 더 발생이 될 수 있느냐, 높게 발생이 되질까 아니면 충원율이 좀 낮아질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원서를 쓰고 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추측하고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답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지금서부터 우리가 정시 합격을 기다리시면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종전에 우리가 정시 원서 쓸 때는 아시는 것처럼 대형, 그 다음에 입시 사이트, 또 정보를 활용을 해서 원서 제공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사실은 입시기관에서 자료 제공을 못하죠. 안 하죠.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과마다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모집 인원의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한 학과의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다 20명이다 라고 한다면 전년도의 성적이 이러이러하니까 올해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예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모집 인원이 1명, 2명 정도이고 그리고 경쟁률이 매우 높게 발생이 되어지면 사실은 데이터를 산출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 건지, 과연 추가 모집과 정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모집 기간 중 인원 변동에 주목하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어찌 보면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 정시는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없죠.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등록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 기간이 있고 추가 합격 등록 기간이 있고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인원 중에서 일부 인원이 어떻게 돼요? 수시로 이월이 되죠. 정시로 이월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서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될 거고, 정시 모집 들어가게 되어질 때 정시의 최초 선발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면 추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진 인원까지를 포함해서 정시의 선발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면 정시 모집 기간 내에서는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원서 접수는 사실상 내가 지원할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지면 원서 접수 적어도 둘째 날 오전에는 반드시 원서를 써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시는 중간에 인원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악수를 뜰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 오전에는 꼭 원서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모집의 가장 큰 특징 하나,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추가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추가 모집은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될 수 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명을 뽑겠다는 학과가, 한 명을 뽑겠다고 했던 학과가 2명이나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모집 인원이 없었던 학과가 모집 인원이 중간에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추가 모집 유의사항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모집은 첫 번째는 수시 모집 대학, 그게 산업대학이든 교육대학이든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수시 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는 그게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간에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추가 모집도 정시 지원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이나 전문대에 정시 합격한 거. 우리는 수시죠, 그렇죠? 산업대학교나 전문대학교에 정시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해도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시에 합격해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하였지만 추가 모집,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네 번째는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이죠. 첫 번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시에 합격하시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또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시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네 번째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네 번째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내가 이번에 정시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을 했어. 그런데 합격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포기하고 정시에서 합격한 대학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정시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포기할까? 말까? 우리 애는 여기 안 가겠다고 하고 차라리 여기를 갈 바에는 재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재수를 염두에 두고 포기하고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쓸까?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네 번째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다섯 번째는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 후 타 대학의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다섯 번째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학적을 복수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A, B, C 세 개의 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A 학교에 먼저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A 학교에 먼저 등록을 하겠죠. 가이학을. 그런 상태에서 B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어지면 순서가 중요해요. B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면 B 대학에 등록하고 A 대학에 전화해서 등록 취소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B 대학에 등록하고 이 상태가 되면 등록하고 등록되어지고 두 개가 이중 등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중 등록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A 대학 먼저 등록한 A 대학에다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A 대학에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B 대학에 전화를 해서 B 대학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먼저 밝혀야 돼요. 등록한 학교에다 먼저 전화해서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되어진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불합격의 소지가 있다든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난 잘 모르고 정시에 원서 지원을 했다. 그래서 정시에 붙었다. 그래서 이중 등록을 해가지고 불합격의 요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사실 이제 대교협 상대를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얻어내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유의사항을 꼭 준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 대학과 인원을 보기에는 2021학년도와 2022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이 꽤 늘었어요. 26,000명, 21,000명 정도 늘었고 주목할 점은 뭐냐면 추가 모집은 수능 100%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전형으로도 선발 인원이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라는 것은 수능 최저 없이도 학생부만으로 합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폭이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 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전형이나 특성화 재직자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 한 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요 내용을 저희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작년도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어느 대학에서 선발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서울에서 24개 대학 추가 모집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서울권의 대학을 가고 싶어해요. 우리가 정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정시로 대학을 간다 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은 사실상 1등급이나 2등급의 학생들이 대학을 이미 붙어서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설령 대학을 붙는다 하더라도 3, 4, 5등급 대학의 원서를 쓰지 않으니까 결국 경쟁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추가 모집은 대부분 3, 4, 5등급 학생들끼리의 리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3, 4, 5등급만 있고 1, 2등급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등급이나 2등급 학생들 중에서도 정시 원서 지원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어차피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 모집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환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시에 원서를 써가지고 떨어졌는데 추가 모집을 원서로 써서 그것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시에서 원서를 썼다가 떨어졌는데 추가 모집을 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의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정시 원서를 썼어. 광운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떨어졌어. 떨어지는 조건이 광운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게 적정 지원이거나 또는 추가 합격을 노릴 수 있는 자연추합의 범위 내에서 원서를 썼다. 근데 내가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안타깝게 떨어졌다 라고 하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광운대를 정시에서 쓴 게 아니라 가천대를 썼었는데, 아니면 경기대학교를 썼는데 내가 광운대를 쓰거나 숭실대를 써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광운대학교에 원서를 썼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지나치게 상향 지원을 했었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추가 모집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기회나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회나 선택. 정시보다 더 좋은 기회나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가 모집은 정시에 불합격했었을 때 남아있는 마지막 찬스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붙이면서, 어쨌든 대학을 붙이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을 노려보자는 전략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권에는 작년에 주목할 점은 뭐냐면 특히 한양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가 추가 모집으로 나왔다. 이 점이 특징인데, 서울에서는 24개 대학 총 187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졌고요. 서울에서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가 2명, 미래자동차가 1명, 데이터 사이언스가 1명, 관광이 1명, 파이낸스 경영이 1명이고 국제학부가 1명 해서 총 7명을 한양대학교에서 뽑았는데, 이런 거를 한양대에서 추가 모집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빵꾸가 났다, 미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미달. 미달은 보통 대부분 다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들 중에서 정시에서 인원을 못 채우는 학교들이 있겠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서울 수도권은 미달이 사실상 없죠. 추가 모집이 나오는 이유는 정시 합격자 발표 나고 1차, 2차, 3차, 4차의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회차에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을 하면서 빠져나오고 돌면서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쵸?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에 붙으신 분들이 연세대나 고려대를 빠져나가고 서강대, 성균관대 등등등 다른 대학이나 또는 의학교를 빠져나가면서 그 하루 동안에 회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이 미충원 인원이 추가 모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모집은 지방의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미달, 서울이나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 기간에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다. 미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립대는 작년에 경제학부에서 2명, 전기전자컴퓨터에서 1명, 화학공학과에서 1명, 수학과에서 1명 해서 총 5명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을 보면 카톨릭대학교 3명, 광운대학교 4명, 국민대학교 5명, 동국대학교가 17명으로 좀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상명대 8명, 서울과학기술대가 15명, 그 다음에 세종대 8명, 숙명여대 5명, 숭실대학교 14명,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 19명, 한양대학교 7명, 홍익대학교 15명이 선발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까 핵심이 그거 있잖아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추가 모집은 정시와 다른 점이 있다. 그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주목할 점은 정시는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진 상태로 정시 모집 기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 기간 내에서는 인원 변동이 없다. 그렇죠? 하지만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기간 내에 인원이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전략은 정시는 지원 대학과 학과가 확정이 되어지면 모집일 세 번째 날 중에서 두 번째 오전에는 꼭 쓰는 게 좋다.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다 보면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가 모집은 대신은 뭐냐면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인원 변동이.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추가 모집 이전에 내 성적으로 추가 모집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대략적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지원할 대학교의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홍익대학교를 한번 봅시다. 홍익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모집 인원이 1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교협에서 처음에 추가 모집 인원으로 공지해야 된 인원은 15명이었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몇 명이었냐면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추가 모집 2022학년도 추가 모집 인원은 실제 인원보다 적다는 거죠. 최초 발표된 인원보다 실제 마지막 인원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15명이었지만 실제로는 20명 정도를 선발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경쟁률의 특징이 있죠. 국문과는 200대 4대1, 204대1. 그 다음에 보니까 자유전공은 129, 그 다음에 165, 157, 179, 171 그러면 경쟁률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자유전공 자연 예체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129.75대 1이니까 다른 데에 165나 157, 179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모집 인원이 4명인데 지금 최초에 발표가 되어졌을 때 모집 인원이 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명이었다가 4명으로 인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뭘 봐야 되냐면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생긴다. 3명 선발이라고 되어졌다가 그게 4명이나 5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모집 인원이 없었던 학과가 모집 인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 쓴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에 꼭 원서를 쓴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는데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수시에서 떨어져 정시에서 떨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 2월달까지 몰리게 되면 학생이나 부모님이 일종의 거의 패닉 상태가 와요. 패닉 상태가. 그냥 이제 모든 게 힘들죠.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까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간단한 얘기. 다시 말하면 추가 모집은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마지막 날에 원서를 써야 된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서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것처럼 경쟁률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 세종대학교에서 발표한 인원은 8명이었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몇 명이다? 12명이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4명이 늘은 거예요, 중간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기간 내에, 추가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인문계와 자연계의 경쟁률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 세종대학교는 지금 보면 문과의 경쟁률이 875대 1, 803대 1인데 자연계의 경쟁률이 192대 1이나 172대 2라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문계로 쓰느냐 자연계로 쓰느냐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차 지원의 유불리에 대해서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자, 숭실대학교도 보시면은 최초의 선발 인원은 14명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선발 인원은 16명이 선발 인원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의 차이에서 인문계는 약 300대 1의 경쟁률이 나오지만 자연계는 대부분 다 2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 200대 1 경쟁률 엄청나게 높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경쟁률이 200대 1이다 그러면 붙을 가능성이 사실 없죠. 그런데 이게 2022학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이 개편이 되어지고 문인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입시가 뒤죽박죽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기관에서 예측 점수가 다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원서 지원에서 정시 지원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추가로 다 몰리다 보니까 추가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입시기간에서 원서 접수 마지막에 다 점수를 눌러놨어요. 평상시에는 내성적으로 이만큼 대학 갈 수 있겠다 생각하다가 원서 접수 막판에 가니까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서 접수 막판에 거의 멘붕이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붙을 가능성, 정시에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충원율이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왜? 많은 학생들이 이미 정시에 붙고 추가 모집으로 오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 테니까 전년도보다는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하면 대부분 100대 1이거나 아니면 80대 90대 1로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200대 1을 진짜 200대 1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시는 것처럼 정시는 가나다 3번의 원서 지원이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요. 대신 한 대학에 딱 하나만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죠. 어떤 과에 원서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거지만, 또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대학에 원서를 쓰고 원서를 20개 30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 성적이 330점이다. 그럼 대부분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이 340점대, 350점대에서 원서를 쓰다 보면 쓸 수 있는 대학의 폭이 5개나 6개 정도의 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정시보다는 원서 지원의 횟수가 적어도 2배 또는 3배 정도의 원서 지원 횟수가 몰린다는 점. 이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경쟁률에서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서 지원에서 실제 붙을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을 너무 낙관해서 희망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 떨어진 대학을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써서 그것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정시에 원서를 썼는데 떨어졌다. 근데 아깝게 떨어졌다. 그리고 내가 적정 지원했었다 라고 하면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썼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는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정시에서 원서를 썼는데 어느 대학 썼어? 가천대학교 썼는데 나는 요즘에 추가 모집으로 써서 시립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추가 모집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되고, 추가 모집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 모집은 결국은 정시 지원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 그리고 전략은 여러 대학 중에서 붙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높은 대학의 상위 대학을 도전하자의 전략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계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죠. 경상대학교 약학과는 759대 1인데 덕성여대 약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37.25대 1의 경쟁률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또 아주대학교는 677대 1, 그 다음에 지지대학교는 629대 1,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609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이렇게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37.25대 1로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덕성여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 최초 추가 모집 인원 공지가 되어졌을 때 보니까 글로벌 융합대학 유아교육학과를 지휘한 데서 1명, 과학기술대학에서 1명을 뽑았고 약학대학에서 2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초 선발 인원은 2명이었다. 최초 선발 인원은 2명이었다. 하지만 이게 원서 접수 마지막 시점에서 인원이 4명으로 늘어난 거죠. 4명으로 늘어나니까 결국은 경쟁률이 크게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모집과 다르게 추가 모집은 어려운 건 뭐냐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내내 지원 대학의 폭을 넓게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성적대에서 원서 지원이 가능한 지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성적대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원서를 쓰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과 패턴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가장 큰 핵심 추가 모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시 모집과 다르게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지원할 대학들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시점을 꼭 확인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오후에 마감 직전에 원서를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 원서 쓰시는 분들은 그때 일정을 다 비우셔야 돼요. 사실상. 그 점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추가 모집 원서 기간을 한번 보니까 정시 합격자 발표가 2월 6일 날 대부분 다 합격자 발표가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합격자 등록 기간이 2월 7일부터 2월 9일이고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이 2월 16일, 그 다음에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이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등록하셨던 분들 중에서 내가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쓰겠다.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했다. 근데 나는 등록 포기하고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7일 이전에는 등록 포기하셔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8일이고 대학마다 원서 접수 일정이 다 다르다는 점, 그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추가 모집 컨설팅을 2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컨설팅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나 화상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시가 뭐 수시에서 합격으로 끝나고 또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으로 끝나고 그러시면 너무나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정말 다행스럽고 모든 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정시에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잘 안 나와서 만약에 추가 모집까지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좋은 기회이고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노력하시게 되어지면 정시에서 원서를 썼었던 대학 또는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추가 모집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쓰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할 것 같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입시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시와 다른 점들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추가 모집이 정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